네, 더 균형 있게 더 공정하게 SPX 브리핑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김정욱 교수, 전기한 평론가, 그리고 최민우 스픽스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두절미하고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일면은 대구일보의 보도로 먼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서 대구일보가 이걸 주목하는 의미에서 일면에 실었는데요. 이 일면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최민호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구일보 3면입니다. 차기 대통령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오세훈, 한동훈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RN서치가 전국 만 18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적합한가를 물은 결과 이재명 의원이 29.3%, 오세훈 서울시장이 23.9%,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15.1%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안철수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특이한 점은 20대,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의원을, 60대 이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호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 또 주목할 점은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장관이 29.8%로 1위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네.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는 여론조사는 물론 없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자체는 뭐 너무 이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이재명, 오세훈, 한동훈 순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픽 보여주시겠어요? 29.3%, 23.9%, 15.1%. 뭐 물론 대구일보는 이제 대구 경북의 지역제이기 때문에 TK에서는 이제 한동훈이 1위다. 이제 이런 여론조사였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이르다고 너무 말씀드렸죠.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어서 뭐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을 알아보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너무 빠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키운 가장 큰 주역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맷집을 엄청나게 키워줬고 민주도도 엄청 올려줬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에서 허술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실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이미지를 줬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에 15% 정도 나온 부분에서 저도 3분의 2 정도는 민주당이 큰 역할을 했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다 아시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윤석열 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뭐 소통령이란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고 또 40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부터 뭐 일약 스타가 된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TK 지역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좀 보수 정권이 더 가기를 바라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성 정치인과 다른 좀 결이 다르고 이미지가 다른 어떤 정치인들을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시야에 들어왔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아직까지는 처음이고요. 정치도 처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본 실력은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이후에 시작될 거다.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 의도대로 현대적인 법무행정 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뭐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와서요. 전기한 평론가 이런 기사들은 혹시 그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 그 보좌하는 분들이 뭐 출력도 해가지고 장관님 이번에 TK에선 1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자료도 갖다 주고 뭐 이랬을까요? 너무 이제 확실하게 대선 후보로 올랐었기 때문에 아마 손을 덜덜덜 떨면서 갖다 주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으니까 자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제 가슴 졸이면서 이분을 모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이재명 국회의원, 또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것은 뭐 당연한 결과고요.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외인 이제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이제 지지율 뭐 상승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우선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나와서 법무행정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국민들이 이분의 행정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 시간조차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선 후보로 올라서고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뭐 사실상 1등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역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대선 후보군으로 등장하는 분들의 등장의 초기 과정이 거의 비슷한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뜨면서 민주당과 적대적 전선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급부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과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를 동의하지 않는 다수의 보수 거구 이제 이런 쪽의 이제 민심들이 쏠렸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맞서야 된다는 거 현재 권력에. 그럼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도 추미애 장관 시절 또 문재인 정부의 말기에 상당히 많은 탄압을 받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잠재된 이제 민심 아래에 한동훈도 엄청나게 탄압을 받는 사람이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지명을 하면서 네. 실제로 이 사람이 수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과정에서 대선 후보로 등극하는 과정을 몸소 체험했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학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법무부 장관이 그 지금 검찰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판을 짜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바로 교정행정의 새로운 좀 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도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나름대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일정한 교감을 형성한 상황에서 자기 대선 후보로 키워주고 있고 예. 본인도 이것을 마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회가 온다면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국말은 또 끝까지 좀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면으로 선정한 내용은 대구일보 3면에 나와 있는 이 여론조사 기사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했는지 볼까요? 이 여론조사만을 주목한 건 아니었습니다. 선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 어땠는지, 그러니까 올 지방선거 전화 여론조사 분석한 내용들이 동아일보에 실려 있는데요. 1,625만 통 지방선거 7일 동안 걸린 전화. 근데 64%는 안 받거나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접근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지적한 것 같은데요. 이 기사는 어떻게 좀 평가해봐야 될까요? 저는 저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ARS 여론조사가 있고 전화면접 여론조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화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ARS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조사만을 위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들을 갖다가 밝히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ARS 조사를 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싼 비용이니까 웬만하면 해보는 거죠. 어떤 점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완전히 그 ARS 전화가 소비가 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을 저 같은 경우도 전화 오면 대강 번호 뜨면 이거 이때 이게 오는 거구나 생각이 드니까 안 받게 되는 상황. 아예 저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예 그냥 거절도 하게 만들어내는 상황인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여론조사 업계 같은 경우도 서로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화면접 조사가 아니면 ARS 같은 경우는 거의 예를 들면 신뢰도를 갖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하지 않는 추세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RS가 뭐 거의 주 단위 아니면 심한 경우는 뭐 일 단위로 벌어지게 되면서 그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여론을 반영하는 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가 여론을 또 만들어 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여론조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고 네. 또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사가 나오게 되면 언론사별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별해가지고 그걸 공개해서 네. 그것이 여론인양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 정치인, 그다음에 언론 이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네. 자기들이 여론을 갖다 주물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다. 네네.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화 안 받는다 60몇 프로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여론들을 완전히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적인 또는 어떤 여론조사 업계 또 그다음에 언론사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윤리 규정 같은 경우 아니면 또 보도 지침 같은 경우를 좀 만들어서 좀 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여론조사와 관련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곤 하죠. 근데 주목도는 사실 높기 때문에 언론사가 인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신뢰도는 과연 어떤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실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 오늘
가사 도우미라고 불렸던 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가사 노동자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80% 지원한다라는 기사인데요. 경향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면에는 그래서 파출부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권익이 향상됐다. 정부 인증을 받아야 법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기현 평론가?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이제 과정, 실제 선진국이 되었고 모든 사람의 노동은 똑같은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 어제 이제 안전운임제 문제도 그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그 국가기구 또는 민간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기구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 국가가 보장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우리 사회의 이제 과제 또는 중요한 이제 이슈, 쟁점 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사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아 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 인식은 아니 그게 무슨 노동이냐 그냥 집에 와서 허드렛 일 해주는 것이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이것으로는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국가가 이제 더 이상 방치하고 갈 수 없다는 인식 또 가사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자들 쪽에서 보면 당연히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확보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고 우리 사회가 수용하고 그것을 법제화시키면서 이제 사회의 제도로 이제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사 근로자법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제 파출부라는 게 아니라 이제 노동자라는 이름의 기사를 만나봤고요. 사실 저희는 크게 다루진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모든 조간 기사의 1, 2면에는 바로 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주목받았다는 내용인데 저희는 아주 짧게 다루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활동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면을 밝혔냐면 9년 동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우리는 참 사랑받는 기계가 됐다라는 얘기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이 밝혔습니다. 데뷔 이후 6개월에 한 번꼴 앨범을 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태지 세대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만큼 바쁘게 활동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서태지와 아이들보다 더 바쁜 활동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자면 개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아이돌과 소속사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달려 있는 인터넷 민심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민우 기자. 네, BTS가 정상 궤도에 올랐으니까 자신들이 휴식 필요할 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민심은 이런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라는 분위기가 많고요. 또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서는 방탄의 수고는 아미가 알아 등의 격려하는 그런 해시태그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미는 국제적으로 성숙한 분위기를 가진 그런 팬클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번 반응도 성숙한 분위기로서 방탄소년단을 응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도 비교적 젊은 세대로 꼽히고 있는 우리 김종욱 교수님과 정기현 평론가로서는 방탄소년단 BTS를 모르시진 않을 테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인생의 선배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뭔가 긴 활동을 하다가 잠깐 쉬어간다는 그런 고민이 들 때 뭔가 탈진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것들을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쉬어도 좋다? 다음을 준비하라? 조금 전에 우리 그 최민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솔직한 고백,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 네네. 이것을 굳이 숨기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서 사랑받는 기계가 되었다. 다시 돌아올지 못할지 모르나 지금은 좀 쉬겠습니다. 라는 게 저는 한류의 새로운 또 문화를 만드는 전기가 된다는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난 이제 9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K-팝, 한류 이런 것들로 BTS를 통해서 국위 선양이 엄청나게 됐죠. 네. 그 과정에서 이분들은 물론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재산 같은 것들을 뭐 당연한 성취의 결과물로 가져갔을 테고요. 그러나 우리 국가가 얻었던 게 훨씬 많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또 무엇보다 더 높인 역할을 했죠. 힘들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또 젊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면서 평화와
화합 이런 걸 이끌어내느냐 이렇게 할 때 참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참 고생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는 어제 저 보도를 보면서 아이고 잘했다. 이제 좀 쉬어라. 그리고 쉬어서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가든 아니면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이제 예술의 영역을 개척하든 그것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니 쉴 때는 푹 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BTS에 관심이 지대하실 줄 알고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우리 김종욱 교수님도 짧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9년의 삶의 무게가 대단하겠죠. 제가 감히 9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뮤지션들 같은 경우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BTS가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 영감을 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쉬는 과정이 또 어떤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꼭 BTS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미가 들으면 싫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BTS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들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꼭 BTS로 한정짓지 말고 다양한 K 콘텐츠들이 세상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 음악을 하면서 즐거움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BTS가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어떤 문화 콘텐츠의 삶의 양식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훈훈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고 아무튼 화려한 어떤 인기와 그런 젊음 그 이면에는 삶의 모순들이 개개인마다 서려 있을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이제 개인을 좀 찾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다시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인 주제 좀 다뤄볼 텐데요. 자,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결국에는 이 주제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제2부속실하고 물음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저희가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는 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친구가 안내해 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봉하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요 논란에 좀 더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두고도 아무튼 갑론을박이 인터넷에서 많을 것 같은데 최민우 기자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어제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 알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또 여론 듣고 생각하겠다라는 좀 여지를 좀 남겨줬는데요. 인터넷 민심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민심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그 코바나 콘텐츠에 일했던 직원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 더더욱 더 뿔난 민심이 많은 편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인터뷰에서 새로운 내용이 아직 나온 건 별로 없죠? 네, 오늘은 아직 안 올라왔고 도어 스태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있다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기사 준비한 거 좀 만나볼까요? 바로 다음 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김 여사 비선 정치를 의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때문에 제2부속실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개적인 활동이 더 많아지기도 했고 심지어 이번에는 그 조문을 가서 조문이 아니라 이제 그 예방을 하러 가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을 하러 가서 지인 논란이 또 불거지니까 이건 이제 관리의 영역으로 둬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엔 제2부속실 다시 만들까요?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면 뭐 거의 빵 셔틀 비슷하게 예를 들면 빵을 사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빵을 사야 되니까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국민이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 또 당 대표는 아니 그런 행사에 사인이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공사 구분도 안 되고 저기 왜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든 누구든 접근이 안 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거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전 그래서 매번 방송 나오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공개 행보를 해라. 또 하나는 공정 수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공개 행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공정한 수사나 의혹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개 행보를 못하는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와 또는 예를 들면 논문 표절 문제, 그다음에 학 경력 위조 의혹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느 것도 하나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니 나타나게 되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의문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조사든 아니면 수사든 또는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해명이든 공개적으로 하겠다. 대신 공개적인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행보를 하겠다. 그럼 공개적 행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제2부속실을 만들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의전 라인에서 별도의 한 5, 6명 정도의 직원을 갖다 둬서 공식적인 행보를 하던가 전 이 두 가지의 행보를 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계속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한 60% 정도는 그냥 조용히 내조해라 인 거고 30%는 공개 행보해라 이런 건데 이 60% 내부에 뭐가 있냐면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하면 할수록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층도 있을 것 같고 또 민주당 지지층을 비롯한 이런 어떤 진보 지지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인정하지 않는 또 이런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한 거다. 솔직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솔직하지 않으시니까 행보를 할 때마다 의심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 배우자가 행보를 하는데 행할 때마다 의심과 의혹을 갖는다면 대통령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을 이번이 처음이라 다 처음 하는 거죠, 대통령. 그럼 외교부는 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교부 이럴 때 있으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의전 다 여기서 다 담당했었고. 좀 빨리 정리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잠깐 언급하고 정기한 평론가 드릴 건데 이런 해명도 사실 이게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이런 어떤 말이라는 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뭐 대통령 처음 하는 분 다 처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장관들도 뭐 2번 장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처음 장관할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장관들을 나무라는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뭐 이렇게 해명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적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논란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대화 통로의 단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행보 사이에 어떤 조율도 없다. 김 교수님 말씀하셨고요. 김 교수님 이제 말씀 중에 솔직해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솔직함이 부속실로 가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 솔직해진다면 원래 얘기했던 대로 조용히 내조만 하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저분이 이제 그 여사님의 스타일로 보면 저 내조가 안 되는 분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정하게 통제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실이 통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에 있겠습니까? 후자겠죠.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면 이게 웬 통제야? 당신들 관리받지 않는데 나는 부속실도 없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독재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에서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공적인 공간을 정말 사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저런 것은 일면으로 보면 저런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쌓이게 되면 저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공사 구분을 못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됐을 때 국민들은 뭘 어떻게 합니까?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이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출근하는 그 첫 순간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짧게 멘트를 하면서 각종 오해 또는 강조 또는 어떤 상황에서 설명을 함으로써 국민적 오해를 줄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향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어제 있었던 저 내용을 설명하는데 대통령이 처음 하니까 잘 모르겠다. 빵을 사러 가려고 하니까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 이런 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의 인식 안에도 있고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는 행정관 사이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 이 문제를 방치하면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속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통제가 가능한 부속실을 만들어야 되지 제2부속실을 만들어 놓고 여사가
마음대로 움직여서 그 부담을 대통령이 안고 당 대표가 해명해주고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또 추임새를 넣는 방식으로는 국정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약간 뭐랄까요? 지금 집권 초기이기도 해서 공약, 즉 국민과 약속한 부분은 지키겠다라는 어떤 딜레마에 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2부속실 없애고 운영 안 하겠다고 하고 내조만 하겠다고 했는데 관리 영역에서 멀찍이 떨어진 영부인은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다시 언론이나 기자들은 제2부속실 그러면 둬야 되는 거 아니라고 묻고 있는데 아니 그건 우리가 공약한 거라서 어쩔 수가 없고 이래버리면 계속 이 문제는 방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관리 영역에 두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약을 뒤집겠다? 제2부속실 다시 만든다? 이걸 뒤집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수정 보완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니 권양준 여사를 만나러 가는 게 조용한 내조라고 얘기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본인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권양숙 여사를. 김정숙 여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조용한 내조를 하게 되면 가시게 되면 당연히 정치적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야 뭐 여사가 협치를 하네. 그다음에 다양한 전 정부와 화해를 시도하는 이런 얘기도 다 정치적인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자체를 내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조가 아니잖아요. 그럼 아예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든가. 선언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내조가 어떤 거죠? 집에서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밥 해주고 이런 게 내조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조에 대해서 정확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근데 대통령의 배우자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외교 행사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외유를 밖에 나가게 되면은 어떤 배우자가 따라가 같이 가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네. 저는 그렇다면 예.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공개적인 행보를 하겠다. 대신 정확하게 공적인 역할로서 한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하겠다. 그래서 소위 김건희 여사가 하는 행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예를 들면 국민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코바나 콘텐츠 같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절대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기가 잘하는 검사 출신들을 갖다가 등용하고 부인은 오랫동안 일했던 코바나 콘텐츠에 있는 직원들을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공사가 아니라 구분이 없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검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힘이 막강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문제제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좀 그렇지 않게 되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행보를 하고 행보한 내용들은 투명하게 제기를 해서 국민들이 저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좀 그러려면 직원이 더 필요해요. 실제로 어쩔 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용한 내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제 권양숙 여사 또 김정숙 여사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김정숙 여사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지만 네. 그 사진 안 찍으면 됩니다. 가서 인사하고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전직 대통령 그 부인에게 이런 것들을 조언받고 하는데 다녀왔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조용한 내조죠. 예.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반려견을 데리고 예.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 안 찍으면 되잖아요. 왜 그걸 사진을 찍어 밖으로 내냐고요. 그러면 이것이 의도된 논란을 예.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연발되고 있는 것이냐 이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너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조용한 내조도 해야 되는 약속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니까 여사가 움직이는 그 동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오로지 여사와 여사의 동행자가 결정해서 진행해버리니까 이런 대형 사고가 나죠. 네. 한두 번 더 나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조용한 내조를 하기 싫어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지금 김건희 여사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선 국면에서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는 표현이 등장하니까 결국에는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로 물러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당선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뭐랄까요 김건희 리스크라는 게 또 부활의 징조처럼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이걸 자꾸 그러니까 저도 언론에 몸을 담아본 사람으로서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것으로 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봉하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된 것으로 안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아니까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고 보도를 하는 거지. 그럼 그거 누가 알려줬습니까? 그게 어떻게 비공개 일정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한다고 얘기했겠죠. 대통령실에서 이거 통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공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는 비공개로 알고 있고 별일 없이 인사만 하고 올 거라고 갔겠죠. 그 지금 이제 일이 벌어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논할 지금 시기적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뭐 금리 문제, 온 나라가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뒤집어질 판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것도 부정적인 이슈를 얼마나 많이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기자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왜 따라내려가셔가지고 괜히 비공개 기자들은 일정인데 비공개 일정인데 왜 내려가셔가지고 이런 분란을. 기자들도 이거 제가 알기로는 풀단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기자들 아무튼 뭐 열심히 하시는 그건 정확하게 정정해야 돼요. 기자들은 풀단이 갔다는 것은 공개적 행사라는 것을 통보받고 간 것이지 기자들이 일부러 가가지고 찍었던 거 아니라는 것. 혹시라도 저도 알겠습니다. 기자 출신으로 기자 보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해하지는 말아주시기 저는 애들로 다른 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아무튼 기사 나머지 이제 보여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아무튼 언론도 뭐 걱정이 많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로 넘어갈까요? 조선일보 보여주세요. 한겨레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조선일보 보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활동 늘자 부속실 둬야 하나 딜레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울신문은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든가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 두고 제2부속실이 부활되는 것을 마치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다음 기사도 만나볼까요? 다음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의 언급에 좀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배우자 리스크 증폭되고 있다. 공사 넘나드는 행보에 대해서 이걸 좀 정리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저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 나오신 전문가분들께서도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의 정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에서는 여당 상황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준석 당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국민의힘 투톱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준석 당대표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가? 제목을 보시죠. 경향신문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윤 핵관인데요. 윤 가까이 핵관 멀리 전략을 택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관련된 비판의 메시나 대립 메시는 일단 이준석 대표 입에서 나오는 건 없어요. 대표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노림수가 아니냐라는 지적인 것이고 정진석 의원 그리고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 하는데 윤 핵관들은 멀리하는 전략이 아니냐. 즉 권성동 원내대표와는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안정적인 당대표의 모습을 즉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인데요.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당대표는 제가 볼 때 생존 투쟁을 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권 여당 그 당시는 뭐 야당이었습니다만 당대표를 윤리위에 회부를 한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좀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누군가는 견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6월 말에 그런 판단이 들 것이라고 뭐 결론이 6월 27일 난다고 하는데 뭐 또 결론이 안 나고 또 뒤로 또 연기할 거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목 옆에 칼이 돼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안 나는 상황일 것뿐인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 이런 측면에서 생존 투쟁을 하는 것 같다. 근데 누구에게 생존 투쟁에 대한 구걸을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윤심이겠죠. 윤 대통령의 판단이죠. 제가 알지만 이준석 당대표, 안철수 의원 두 분 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멸사무공하겠다고 다 선언을 하신 분들이에요. 대신 핵관들하고 싸우겠죠. 왜? 핵관들은 계속 윤에게 다른 얘기를 보고할 거니까.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나의 생각이 핵관의 얘기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기할 수 있는 라인들은 자기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부분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면 핵관과 각을 세우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는 공천권 논란이 지금부터 시작된 거라고 좀 봐야겠죠. 뭐 당장 이번 이준석 당대표 지도부는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까지의 당 구조적인 상황들을 변경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년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1년 동안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처절한 이준석 당대표의 생존 투쟁과
당 내부의 소위 공천권 투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거기 핵심적인 근거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소야대,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국민의힘과 같은 당의 모습을 가지고는 앞으로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이제 좀 섰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방법은 두 개겠죠. 당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거나 아니면 당의 리더십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흥미진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이준석 대표의 행보라는 것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 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는 아예 하지 않고 윤 핵관들에 대한 비판만 할 것인가? 그건 뭐 시간을 좀 두고 볼 일이고요. 당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세계일보 보도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혁신 논란 대상 안 된다. 공천 등 당내 갈등 정면 돌파 선언을 했다. 다음 주에 이제 여당의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하고요. 최고위원들 지도부로부터 즉 그 혁신위원들 추천을 받아서 혁신위원회 명단이 어느 정도 이제 추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 명단 내지는 혁신위원회 활동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또 갈등을 윤 핵관들과 벌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전망들은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한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혁신위원들 몇 면을 보니까 뭐 생각보다 잘 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부산의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저분이 갖고 있는 이제 정치 개혁에 대한 뭐 과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정당 개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혁신위원들이 누가 선정되었나는 문제보다는 혁신위를 지금 현재 윤핵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지 문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윤핵관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들이 반드시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도 좀 몰아내야 되고 최재형 또 혁신위원장도 갑작스럽게 이준석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니까 일정하게 견제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느끼지만 처음에는 정권의 창출의 공로자로서 한 몸이 되어 가는 것 같지만 인수위 기간이 끝나고 대통령실이 정당 여의도와 분리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핵관들은 네.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럴수록 더욱더 당을 강력하게 이제 잡고 주도해야 된다는 이런 좀 강박관념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준석을 조기에 아웃시켜 보겠다는 정진석 의원의 과도한 개입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참패를 하고 말았거든요. 이준석은 건재하고 그리고 24일 날 있을 윤리위원회에서 거의 경고 수준 정도 외에는 갈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준석을 오히려 살리는 역할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혁신위원이 오히려 우리 정당의 미래에 더욱더 먹구름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니 윤핵관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 설 자리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든 저렇든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목소리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이걸 입 다물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길게 보면 짧게 보면 수월하지만 그러면 다양한 의견의 존재와 이걸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라고 하는 좀 통큰 리더십을 가지고 윤핵관들이 정당 내부의 상황들을 관리해야 정권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조급하면 지금 같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서 설 자리를 상실하고 마지막에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 등장 전면에 나서서 주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특히 이제 이런 갈등에서는 현재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판정승했다는 말씀 저는 완승을 했다고 보죠. 완승을 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그렇게 25년 정도 위에 되는 대선배가 그 정치인 선배를 이렇게 대하느냐 개소리 하느냐 뭐 이런 말을 물론 방송에서 이 말 하면 안 되지만 뭐 이게 방송에서도 쓸 수 없는 말을 정치인의 입에서 이렇게 오가면서 싸움을 하면서 그 뭐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 이준석 너 정말 건방지던데 조심하고 몸 낮춰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 여당 내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은 뭐 오늘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좀 잠재되어 있는 여러 그 요소들이 되살아나면서 불씨가 붙으면 또 활활 또 타오르겠죠.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야당에서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위기 극복을 위한 평가 토론회. 이제 뭐 가장 큰 모임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모임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선거 패배 요인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분석이 나왔는데 가장 크게 분류된 것은 대구신문 보여주세요. 이재명의 등판이었다.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었다. 내로남불이었다. 이제 이런 비판들인 것이고요. 국민일보로 볼까요? 동시다발 쏟아진 이재명 책임론.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 이회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 대선 지선 패인 내 탓 공방. 친문은 이재명 책임. 친명은 문재인 정부 탓. 이제 이런 어떤 논의들은 뭐 예상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당을 이끌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결에 보도록 하시죠. 떠오른 70년대생 기수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라. 7080 중심으로 당 쇄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친명, 친문 모두 이선 후퇴 주장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 김혜영. 저희가 그저께 했던 것보다는 인원이 한 명 더 늘었네요. 전재수 의원까지 포함해서. 70년대 기수론.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586이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뜻은 아닌데 제가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번지수를 좀 잘못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의 잘못이라는 건 상수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그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부터 예를 들면 선거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평가는. 근데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그럼 이재명이 잘못했어. 그래 선거 졌어. 그럼 민주당이 혁신이 되나요? 제가 볼 때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계속 지금 제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가 혁신 토론한다라는 분들이 네네네. 제가 볼 때 머릿속에 잔뜩 저기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공천이라는 단어만. 이거 빼야 돼요. 공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조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합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는 뭐냐면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2008년부터 시작돼서 2016년까지 약 15년 동안 벌어졌던 비대위원장 체제와 586 하청 정치의 결합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옹립됐고 그 아래서 586들이 하청하면서 일 다 도와주고 핵심적인 요직 다 차지하고 그러면서 사람 꼽고. 예. 15년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계속 패배하니까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불러와서 딱 한 석 이겼어요. 딱 한 석. 이 체제가 계속 지고 있다가 김종인이라는 중도적인 인물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한 석 이겼습니다. 한 석 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호남은 완전히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30몇 석을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합쳐가지고. 전 이런 하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586의 책임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2019년 8월 조국 전 장관 이후에 네. 계속 민심과 당심이 괴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핵심이었냐? 586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원내대표 다 586이었습니다. 출신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국민적인 비판에 대해서 개선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세 번째 마지막 문제인 소위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 또 지방선거를 총괄적으로 이끌었던 이재명 탓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적어도 과거의 비대위 플러스 586 체제에서 제가 볼 때 지금은 잘못하면 586 플러스 79 결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비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렇죠. 몇 년대생 뭐 이런 출신 배경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다. 저는 70년대생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생은 계속 이렇게 제가 볼 때 낀 세대처럼 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586들이 예. 너무나 강성했기 때문에 네네. 그 아래서 길을 잘 못 핀 팀원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70 세대들이 올라와가지고 당 지도부가 된다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의 구조화되어 있는 민주당의 586 세대들을 내리누르면서 자기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어려운 친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본질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본질을 알아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586들이. 네네. 79 세대 앞에 세워놓고 586들이 뒤에 가서 자기들의 정치적 행위를 다 하게 되면 네. 그게 혁신입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번지수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위 그 비대위 586 체제라고 얘기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난 5년 문재인 5년 동안 벌어졌던 당신과 민심의 괴리 문제. 네. 누가 책임인가?
이 두 가지의 책임 선상에서 이재명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됐을 때 네. 저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두 가지가 설명됐을 때 본인에 대해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나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나가야 되는 명분을 찾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주에서 빨리 선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질을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70년대생들이 만약에 자기 자리 보존을 전제로 움직이면은 결국엔 진정성은 흐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뭐 여러 이제 그 민주당의 역사, 그 당내 역사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전혀 본질을 짚지 못한 걸 두고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한결에 떠오른 70년대 기술론에 대해서 인터넷 민심 혹시 뭐 누가 더 낫다 이런 건 없죠? 그래도 지금 교수님 말씀을 또 이어받아서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까? 역시 민주당이 본질을 못 잡고 있다. 일단 뭐 결국 86 용태론 결국 뭐 그래, 글로 가나요? 세대 차이가 되냐 안 되냐 반응이 가장 뜨거운데요. 예.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어차피 이재명 나오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하지 않겠느냐라는 또 걱정스러운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했을 때 친명계가 또 자리 잡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하는 분도 있었고요. 예. 저희 그 스픽스 브리핑 끝나면 정치 본색 할 텐데 네네. 정치 본색 오늘 진행할 그 송문희 교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혜영 의원이 의외로 좀 많이 거론되는 편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강병원 의원도 점점 본인 소리를 내고 있어서 예.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젊은 분들이 586 밀어내고 새로운 정치하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 당대표가 되거나 당권을 잡은 분이 자기 정치하겠다고 뭐 자기 사람 꼽거나 혹은 실제 당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해버리면 그게 586이랑 뭐가 다르냐? 이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어떤 인물에게 조명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 3년 뒤에 당권 도전했다. 이재명 출마하지 마라 하면서 누구의 얼굴을 실었느냐? 바로 친문 전해철. 사실상 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개딸 등 팬덤 정치는 심각한 문제다. 대깨문들은 이보다 수위가 덜했다라면서 친문의 수장이다. 자, 나를 집중해 주세요. 라고 전해철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정기현 평론가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고 저하고 같은 또 집안이신데 네. 뭐 당대표 선언하는 거 좋고요. 뭐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저 비판 이재명 이제 의원이 당연히 수용해야 되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로 보면 3년 뒤에 했으니까 지금 성급한 거 아니냐. 아마 이재명 의원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당장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는 것보다 당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분열이나 갈등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대선에서 진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만 네. 또 대선 후보였던 분이 당의 분란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역시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뭐 자기 대선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해철 이제 전 장관 같은 경우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리고 있을 때 저 부분을 에라 모르겠다 난 내 갈 길대로 간다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런 분의 의견도 일단 기본적으로 존중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7080 지금 문제 뭐 또 79 세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나왔던 분들 다 면면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혹시 노무현 대통령과 좀 이렇게 약간 좀 연관이 되거나 좀 연결이 되는 인물. 근데 이것은 상징입니다, 일종의. 예.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상징이라는 것은 세대교체론이라든지 새 인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게 하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면서 또 여론이 형성되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 중요하게 지적하셨던 본질의 문제는 예. 결국 그렇게 세대가 교체됨으로써 형식적 교체가 아니라 그럼 내용을 무엇을 담보해서 갈 것이냐. 정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은 어떤 길로서 혁신의 모델들을 재구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상징으로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당 내에서 민주적 절차나 수련 과정을 통해서 정당 혁신의 과제들을 이제 이행해 가는 것인데 네. 어찌됐든 상징 문제로 돌아가면 아까 나왔던 그분들 중에서 민주당의 20년은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어느 정도 결합돼서 2022년의 버전에 맞는 무엇으로 재탄생하려면 예. 가장 좋은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고 그것이 본인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분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면 결국 7080이라는 분들이 젊은 패기로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적진에 나서서라도 반드시 이겨서 죽더라도 당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노무현 정신과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저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분위기상 7080이고 우상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오라고 하는 뭐 칭찬은 좋단 말이에요. 저분들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DJ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됐던 그 기억들을 2022년 버전으로 소환해낼 수 있는 분은 누가 있느냐 그럼 저기에. 저는 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선배지 않습니까? 저분들보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또 여의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다 좋다는 거예요. 누구든 할 수 있고 당당하게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분들이 실제 나이가 젊은데 정신도 젊고 행동도 훨씬 더 역동적이어서 더욱더 강력하게 당의 그 개혁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건 아닌데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짧게 결론 내겠습니다. 나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젊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비판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안으로서 국민들을 설득시켜내는 그 힘까지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당의 미래가 훨씬 더 저분들을 통해서 밝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언론에 이렇게 너무 부추기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내공을 한 번쯤 점검하는 또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도 짧게 드릴까요? 그러니까 일단 전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거의 세대교체의 상징이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30대니까 그런 거예요. 30대니까 와 완전히 바뀌는겠구나. 또 하나는 대구에 가서 무슨 얘기 했냐면 탄핵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가장 중요한 지역 가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혁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 스스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그 인정 위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건데 전 그렇다면 79세대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미래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미래에 대한 정치적인 담론은 본인들 것이니까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유성정당을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서울 부산 공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왜 검찰 문제에 그렇게 예를 들어 집중한 것인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당의 메커니즘이 어떤 건지 그럼 이걸 어떻게 깰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깨겠다 깨면 변할 거다 적어도 일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단단한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안 되면 그냥 나이만 예를 들면 70년대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전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또 다 몇 분 아시는 분도 제가 계시는데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전 그래서 아까도 저기 BTS 나올 때 얘기했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로 어차피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면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면 제가 볼 땐 정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서 공천도 좀 빼시고 뭐 이 재선 하나, 3선 하나, 4선 하나, 5선 하나 국민한테 사랑 못 받으면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가치지향적으로 정치하자는 말씀이시죠? 이게 이상론이라고 얘기할 텐데 다른 분들은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분들에게 저희가 고언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것보다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았어요. 정치 보복이라고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실 텐데요.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집권 한 달 만에 문재인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검찰의 칼끝, 전 정권 수사는 이례적으로 속도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보도를 볼까요? 야당의 반응은 정치 보복에 서막이 올랐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명박 정권 시즌2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영남일보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야당은 정치 보복, 박상혁 현직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세우며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되묻고 있는데요. 대구신문의 보도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도 보복이었나라고 항변하고 있고요. 조선일보 이어서 볼까요? 마찬가지의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당선인의 목소리도 잠깐 실어드릴까요?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을 해놓고서 이젠 시작도 안 한 수사 같고 난리들이다. 정당한 수사일까? 정권 보복일까?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 보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리한 수사인 건 밝혀졌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것 자체 기각됐지요. 네. 이유가 뭐냐면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혐의라는 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특정 후임 기관장의 임명을 지원했다는 거, 그다음에 내부 인사 취소 지시를 했다, 이런 것들인데 네.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검찰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못 하는 거겠죠. 법원에다가. 네. 그렇다면 이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저희 취임 한 달 만에 이렇게 했을까? 전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이 사건을 뭉갰다. 누가 뭉갰습니까? 검찰이 뭉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취임한 다음에 바로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고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진됐습니다. 검찰 내부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말씀하시고 3년 동안 계속 문재인 정부랑 싸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 두 아주 극단적인 상황 자체는 뭐겠습니까? 아, 검찰이 여전히 정치에 휘둘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을 나중에 판단을 했는데 유죄 판결이 안 나오게 되면 정치 보복인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그 무리한 수사를 무리했다라는 얘기들은 명확하게 확증적인 증거가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계속 기소를 유지해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유죄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수사에 근거해서 이 정도면 증거가 명징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네. 법원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수사인 건 확인이 된 거다. 대신 정치 보복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 확정할 수 없다. 야당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여당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싸움이 나중에 제가 보면 과거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이 판가름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향신문 보도를 마지막으로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부메랑이 되었다. 즉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이제 이런 인물들 뭐 다 기억나시죠? 이제 옛날 그 언론 지면에 등장하던 인물이 되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때 주요 인사에 빠짐없이 적용이 된 혐의였습니다. 근데 그 혐의가 누구에게 적용됐다?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 자, 이게 정당한 수사인가 아니면 정치 보복인가? 이제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네티즌들 의견이 분분할 텐데요. 최민우 기자,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네티즌 반응 같은 경우는 적폐 수사냐 보복 수사냐에 따른 관심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불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또 워낙 민심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지금 경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으라는 물간 안 잡고 엉뚱한 사람 잡는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역시 네티즌들의 표현이라는 건 굉장히 날카롭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기사를 끝으로 스픽스 브리핑은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교수, 전계한 평론가, 그리고 최민우 스픽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픽스 브리핑.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